서울가정법원 청사 앞, 여름 햇빛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다. 서지연은 건물의 유리문을 나서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귀에는 마치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손에 쥔 서류 한 장, 협의 이혼 조정 결정문. 종이 한 장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10년이 고스란히 접혀 있었다. 젊음, 인내, 침묵,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희생까지. 지연은 울지 않았다. 법정 안에서도, 문을 나서면서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고 잠들지 못한 밤들이 고스란히 얼굴에 남아 있었다. 마치 이미 너무 오래 울어서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지 않은 사람처럼. 그때 그녀의 뒤쪽에서 낮고 분명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 박민준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 이제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었다. 민준은 넥타이를 정리하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흥분이 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지연이 바로 근처에 서 있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또렷했다. 네,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재산 분할도 없고요. 전부 서류대로. 잠시 침묵. 상대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지연은 들을 수 없었지만 민준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걱정 마세요. 다 그대로입니다. 집도, 계좌도 아무것도 건드린 거 없어요. 지연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종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네, 오늘 안으로 정리하라고 할게요. 오래 끌 이유 없잖아요. 오늘 안으로.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렸다. 그제야 지연이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아직 안 갔어요. 그의 말투에는 피로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놀랄 만큼 차분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확인?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지금 와서 무슨 확인이에요? 다 끝났잖아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우린 이미 끝났어요. 서로 피곤해지지 말자고요.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10년 동안 저는 뭐였나요? 민주는 잠깐 말을 잃은 듯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들어올 땐 빈손이었잖아요. 나갈 때도 빈손인 게 공평한 거죠. 그 말은 너무도 쉽게 나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문장처럼. 지연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민주는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어머니랑 형도 오늘 집에 오세요. 다들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드릴게요. 2시간이요. 짐 정리요. 개인 물건만. 그는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괜히 쓸데없는 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 말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다. 지연은 대답 대신 가방끈을 고쳐 잡았다. 낡은 가방이었다. 결혼 전부터 쓰던 것, 그리고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바꾸지 않았던 물건 중 하나였다. 집으로 갈게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긴 가야죠. 대신 더 이상 그 집을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오늘은 우리 집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이니까. 검은 세단이 도로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남겨진 지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울의 여름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 누구도 방금 한 여자의 인생이 조용히 접혔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연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다. 오래된 스쿠터에 시동을 걸자 낮은 진동이 몸으로 전해졌다.
이 소음마저도 그녀에게는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강남을 가로지르는 도로 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연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장면들이 겹겹이 떠올랐다. 처음 그 집에 들어왔던 날, 아무것도 없던 신혼의 밤, 빛 독촉 전화에 대신 전화를 받아주던 새벽, 시어머니의 침묵과 한숨, 그리고 단 한 사람, 고 박현태 회장의 조용한 눈빛. 그는 늘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한 번도 지연을 남으로 부른 적은 없었다. 스쿠터가 바깥 저택 앞에 멈췄을 때 대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 낯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다. 축하하는 날 같았다. 지연은 헬멧을 벗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아무도 그녀를 맞이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 날의 귀환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작이 될 것임을. 서울 강남에 저택하는 지연이 기억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고 높은 천장에 달린 상들리에는 낮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집은 넓고 밝았지만 그 밝음은 사람의 온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현관을 들어서자 신발장이 열려 있었다. 낯선 구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지연이 신던 낡은 운동화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놓아둔 듯했다. 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목소리들. 박씨 집안의 친척들이었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그러게, 전에 올 땐 늘 조용해서 몰랐는데. 지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 집에서 조용했던 건 집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가 거실의 모습을 드러내자 대화는 잠깐 끊겼다. 몇몇 시선이 그녀를 스쳤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웃음이 이어졌다. 마치 오래전 떠난 하녀가 잠시 물건을 찾으러 들른 것처럼. 김선희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차분하게 화장을 한 얼굴, 진주 목걸이, 고든 자세. 여전히 이 집의 주인처럼 보였다.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1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짐 챙기러 왔으면 빨리 하고 나가. 선희는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말했다. 사람들 많잖니. 서로 불편해지지 말자.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 한쪽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다과와 술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마치 작은 연회 같았다. 누군가는 이혼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민서가. 선희가 말했다. 네, 어머니. 박민석이 다가왔다. 그는 민준보다 몇 살 위였고 항상 이 집의 중심에 서 있으려는 사람이었다. 오늘부터 내가 이 집 관리 좀 맡아라. 민준은 아직 정신이 없으니까. 민석은 주변을 훑어보며 웃었다. 알겠습니다. 방은 예전 아버지 쓰시던 방 말고 큰 방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 말에 지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큰 방. 그 방은 결혼 후 줄곧 지연과 민준이 함께 쓰던 방이었다. 수없이 많은 밤을 보냈고 가장 많은 침묵이 쌓인 공간이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방이 제일 햇볕도 잘 들고. 누군가 맞장구를 쳤다. 잘 됐네. 집에 남자 기운이 있어야지. 웃음이 터졌다. 지연은 그 웃음 속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 방에서 자신이 지새운 밤들, 민준의 열이 오를 때마다 물수건을 갈아주던 기억, 빛 독촉 전화를 피해 불을 끄고 앉아있던 새벽들이 겹쳐졌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지연 씨.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언제 들어왔는지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법원에서 보았던 그 표정이 남아 있었다. 서류 정리해야 해. 그는 테이블 위에 얇은 파일을 내려놓았다. 집 열쇠, 출입카드, 금고 비밀번호 다 정리해서 남기고 가. 지연은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표지에는 재산 인도 확인서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이건 형식적인 거야. 민준이 말을 자르듯 말했다. 나중에 쓸데없는 말 나오지 않게.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서명만 하면 돼, 서로 깔끔하게. 지연은 파일을 열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직접 고른 가구, 그녀가 관리하던 계좌, 심지어 그녀가 쓰던 작은 창고 열쇠까지도 모두 바가 소유로 적혀 있었다. 이건 제가 산 겁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다. 결혼 기간 중에 산 거잖아요. 민준이 무심하게 답했다. 부부 공동 생활비로 산 거니까 집 물건이지.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반박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선희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세상 물정 좀 알아야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 앞에 섰다. 여기서 먹고 자고 이 집 이름 달고 살았으면 그 대가는 치른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여자는 집을 나설 때 깨끗해야 해. 그래야 뒤탈이 없어.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의외로 흔들리지 않았다. 2시간이라고 하셨죠. 그녀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지연은 파일을 덮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짐부터 챙기겠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지나 계단 쪽으로 향했다. 뒤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지연은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었다.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삼켰던가. 2층 복도는 조용했다. 문이 닫힌 방들 사이로 햇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 지연의 발걸음이 한 곳에서 멈췄다. 복도 끝. 새해 동안 닫혀있던 문. 박현태 회장의 서재였다. 그 문 앞에 서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래된 약속 앞에 선 것처럼. 지연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아직은 열지 않았다. 단지 그 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래층에서 갑작스레 선희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어디까지 올라간 거니?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지연. 이번에는 이름을 또렷이 불렀다. 거긴 가지 마. 지연은 그제야 천천히 돌아섰다. 계단 아래에서 선희가 올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왜요? 지연의 질문은 짧고 조용했다. 선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곧 목소리를 낮췄다. 거긴 손댈 곳이 아니야. 지연은 선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지연은 확신했다. 이 집에서 진짜로 숨겨진 것은 자신의 짐이 아니라 이 문 뒤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자신이 이 집에 돌아온 이유는 짐을 챙기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연은 천천히 말했다. 전 제 것을 찾으러 왔어요. 그 말은 아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집안의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 집의 균열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서지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선희의 시선이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단을 내려왔다. 선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풀어지는 것이 보였다. 마치 가장 두려운 순간이 지나갔다고 착각하는 사람처럼. 거실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웃음, 접시 부딪히는 소리,
술잔을 채우는 소리. 바깥의 친척들은 이미 이 집을 자기들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창가에 서서 집값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인테리어를 바꾸면 어떻겠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여기 벽 하나만 터도 되겠다. 그럼 더 넓어 보이겠네. 지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 서자 잠시 손이 멈췄다. 열쇠를 꽂지 않아도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누군가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분명했다. 방 안은 낯설게 변해 있었다. 옷장은 반쯤 비워져 있었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작은 액자도 사라져 있었다. 지연과 민준의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였다. 언제 누가 치웠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부재가 오히려 분명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천천히 옷장을 열었다. 자신의 옷들은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 민준의 옷들은 여전히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필요한 것만 골라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오래된 니트, 자주 입던 셔츠 몇 벌, 그리고 결혼 전부터 사용하던 작은 파우치. 짐을 챙기는 동안 기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의 어색함, 새 가구 냄새, 민준의 웃음. 그리고 그 웃음이 점점 사라지던 과정까지. 언니. 문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의 아내였다. 그녀는 문턱에 기대서서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귀찮잖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더 가져가지 말라는 경고였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생각 없어요. 그녀는 가방 지퍼를 닫고 방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방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이미 누군가 들어가서 가구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침대 크기를 재는 소리도 들렸다. 이 집은 빠르게 재편성되고 있었다. 마치 지연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계단을 내려오자 민준이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지연을 보고 전화를 끊었다. 다 챙겼어? 네. 그럼 서류 처리하자. 그는 테이블로 향하며 말했다. 지연은 그를 따라갔다. 테이블 위에는 아까 보았던 파일과 펜이 놓여 있었다. 여기. 민준이 펜을 밀어주었다. 지연은 파일을 다시 펼쳤다. 서명란이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읽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민준이 말을 꺼냈다. 그냥 형식이라니까. 지연은 펜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 집이 정말로 당신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지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렇냐고 묻는 거예요. 민준은 비웃듯 웃었다. 감상에 빠질 시간 없어. 이건 현실이야. 그때 선희가 다가왔다. 그녀는 지연과 민준 사이에 서서 지연을 내려다보았다. 서명 안 할 거면 나가. 그 말은 단호했다. 지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파일을 덮었다. 서명하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조금 풀어졌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지연은 펜을 들었다. 첫 번째 서명란에 이름을 적으려다 손이 멈췄다. 서명하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한 가지만 확인해도 될까요? 선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뭘?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서재에 있는 물건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주변의 대화 소리가 뚝 끊겼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고 몇몇 친척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몰렸다. 왜 그걸 묻지? 선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물건은 아니지만. 지연은 천천히 말을 골랐다. 아버님이 생전에 저에게 맡긴 것이 있어서요. 선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 떨림을 감추려는 듯 팔짱을 꼈다. 그런 건 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방은 이미 정리된 지 오래야. 민준이 끼어들었다. 지연 씨,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자.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나요? 민준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아버지 물건이지, 당신 물건이 아니잖아.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확인만 하고 오겠습니다. 안 돼. 선희가 즉각 반응했다. 그 방은 들어갈 필요 없어. 지연은 고개를 돌려 선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녀는 오랜만에 그렇게 불렀다. 제가 10년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 뜻을 거스른 적 있었나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만. 지연은 말을 이었다. 오늘 하루만 제 뜻대로 해도 될까요? 그 말의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그가 말했다. 서재에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는 지연을 보며 덧붙였다. 빨리 보고 나오세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선희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길의 끝에 자신이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2층 복도 끝. 다시 그 문 앞에 섰다. 박현태의 서재.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손잡이를 잡았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둡고 조용한 공간. 새해 동안 시간마저 멈춘 듯한 방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와 나무 향이 동시에 스며 나왔다. 지연은 문턱을 넘으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파문이 될 것임을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다. 서재 안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그러나 공간이 주는 압박감은 거실이나 침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며든 빛은 방 안의 먼지를 천천히 드러내고 있었다. 공기는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지연은 문을 닫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바닥은 잘 닦여 있지 않았고 발밑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이 방이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철저히 외면당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박현태가 쓰던 안경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채 손대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정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느낌이었다. 지연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 한쪽에는 책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반대편에는 작은 소파와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박현태는 늘 혼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서류를 검토하곤 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지연이 차를 내오면 꼭 고개를 들어 고맙다라고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 집에서 그녀가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지연은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개인적인 메모와 오래된 수첩들이 들어있었다. 회사 일, 가족에 대한 기록, 그리고 날짜가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보지 않았다. 이 방에 온 목적은 추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책장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가장 아래 칸, 다른 곳보다 유난히 깊숙한 위치에 작은 수납장이 하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패널과 다르지 않았지만 지연은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현태는 생전에 중요한 물건을 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는 사람이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쪽 깊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낡고 색이 바랜 열쇠였다. 이 열쇠를 건네봤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숨을 고르던 박현태의 얼굴. 지연아. 그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혹시라도 내가 곤란해지는 날이 오면 이걸 써라. 그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집에서는 늘 그래왔듯 묻지 않고 받아들였다. 지연은 열쇠를 수납장 안쪽에 작은 홈에 끼웠다. 딸깍 하는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다. 수납장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예상과 달리 금이나 현금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작은 나무 상자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가 차분하게 놓여 있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그것을 올려두고 잠시 손을 얹은 채 눈을 감았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한 걸음이었다. 이어서 문 손잡이가 거칠게 돌아갔다. 그러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지연아. 선희의 목소리였다. 문 열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몇 장의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USB는 오래된 것이었고 문서들은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문서 첫 장을 펼쳤다.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굳어졌다. 재무내역 요약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이름, 김선희. 지연은 문서 내용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숫자, 날짜, 계좌, 그리고 익숙한 회사 이름들. 그녀는 그중 몇 개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과거, 집안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 갑작스레 해결되었던 문제들, 설명 없이 덮였던 의혹들, 그 모든 퍼즐이 이 문서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문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날카로웠다. 지연아, 당장 나와. 지연은 USB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상자에 담았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문 열라고 했지.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뒤를 돌아 서재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 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방에서 이 집의 균형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문을 열자 선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명한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뭘 들고 나오는 거니? 지연은 상자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선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님이 맡기신 겁니다. 선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그런 거 없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저에게 직접 주셨어요. 선희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상자를 향해 뻗었다. 내놔.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죠? 그 말에 선희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잠시 지연을 노려보다가 이를 악물었다. 그건 내가 손댈 일이 아니야. 이 집안 문제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아닙니다. 그녀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묘한 긴장감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지연은 알고 있었다. 이 상자를 들고 내려가는 순간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든 감정은 안도였다. 마침내
침묵으로만 버텨 오던 시간에 끝이 보이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지연은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리라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그리고 거실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거실로 내려오는 계단 끝에서 서지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웃음소리와 잡담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은 어느새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로 쏠렸다. 지연의 품에 안긴 나무 상자와 서류 봉투는 그 자체로 이 집의 평온을 깨뜨리는 이물질처럼 보였다. 김선희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해서 감추려는 긴장과 불안이 얼굴에 얇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왜 들고 내려오니? 서재에 있던 물건은 건드리지 말랬잖아. 지연은 대답 대신 한 걸음 내려와 거실 중앙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선희를 지나 박민준에게로 옮겨갔다. 민준은 소파 옆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기색이 남아 있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그가 말했다. 아버지 서재에서 뭐 좀 찾았나 본데 그거 그냥 두고 가면 돼. 괜히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의 말투에는 문제를 빨리 덮고 넘어가고 싶다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요? 그 질문에 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뭘 말하는 거야? 지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무 상자가 테이블과 닿으며 낮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 몇 명이 무심한 척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슬쩍 가방을 챙겼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상황이 길어질 것을 예감한 듯했다. 박민석은 한쪽에 서서 말없이 지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지연아, 선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상자 내려놔. 지금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은 이미 끝났어.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제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숨길 물건은 아니에요. 선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지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버님께서 직접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곤란해지는 날이 오면 쓰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몇몇 친척들의 표정이 바뀌었고 민석의 시선이 선희에게로 옮겨갔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런 걸 당신한테 맡겼을 리 없어. 괜히 없는 일만 들어서 상황 복잡하게 하지 마.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이 통제 가능한 오해라고 믿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재에 그대로 있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요. 선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 그녀는 테이블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그건 가족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어조로 되물었다. 가족이라서요. 아니면 들키면 안 되는 일이라서요. 그 순간 선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여유가 사라졌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상자 당장 내 방으로 가져와. 명령이었다. 부탁도 설득도 아니었다. 지연은 상자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옆에 놓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녀의 행동은 거실에 있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마치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선언처럼 보였다. 오늘은 지연이 말했다. 이 집에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지연 씨, 지금 이러는 거 아무 도움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면 얘기해 볼 수 있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다. 제가 원한 건 적어도 제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민주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그 사이 박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말 좀 들어보죠. 괜히 여기서 소란 커지면 집안 체면만 상해요. 그의 말에는 걱정과 계산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선희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거두었다. 지연은 상자를 열지 않았다. 대신 봉투 위에 손을 얹은 채 말을 이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다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게 세상에 나오면 이 집이 지금처럼 웃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위협처럼 들렸지만 지연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거실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슬그머니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고 누군가는 자리에 앉은 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산하는 눈빛을 보냈다. 선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냥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차례로 훑었다. 이 집에서 저를 지우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제 이야기를 들어야 공평하잖아요.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선희 역시 더 이상 즉각적인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은 확신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히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거실에 내려앉은 침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정적은 이전의 어떤 소란보다도 무거웠다. 서지연은 의자에 앉은 채 상자와 봉투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마치 그것들이 없으면 자신이 다시 이 집의 공기 속으로 삼켜질 것 같다는 듯한 태도였다. 김선희는 소파 맞은편에 서서 지연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박민주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는 시선만으로도 점점 숨이 막혀 오는 듯 보였다. 지연 씨,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는 말을 부드럽게 하려 했지만 끝내 명령에 가까운 어조가 되고 말았다. 짐도 챙겼고 서류도 남았잖아. 더 이상 얽히지 말고 나가.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하게 굳은 무언가가 있었다. 민준 씨는 정말로 이 집이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에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지연을 보았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회사는 잘 굴러갔고 집안도 정리됐잖아. 더 이상 파헤칠 이유가 없어. 지연은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그녀는 일부러 안쪽 문서를 전부 꺼내지 않고 첫 장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과 날짜가 그대로 드러나자 거실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켰다. 박민석은 그 종이를 힐끗 보더니 얼굴을 굳혔다. 이게 뭐야? 그가 낮게 물었다. 지연은 대답 대신 시선을 선희에게로 옮겼다. 선희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지연이 입을 열었다. 집안 계좌가 이상하게 정리된 적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실으려 하지 않은 듯 담담했다. 그때 다들 설명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해결됐다고만 들었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형도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어. 문제 없다고.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문제,
누가 해결했는지 아세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번에는 서명이 보였다. 김선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 아래에 찍힌 도장이 선명했다. 민준의 시선이 그 이름에 머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이게 뭐야? 그는 거에 속삭이듯 말했다. 지연은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때 제가 선택됐죠. 선희의 손이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만둬.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권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맞아요. 감당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은 그때 무너졌을 테니까. 거실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대화에 끼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완전히 나가지는 못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앞으로 영영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가 다시 지연을 보았다.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그런 걸 당신한테 맡겼을 리 없어. 지연은 상자 안에서 USB를 꺼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녀는 USB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말했다. 아버님이 직접 남기신 겁니다. 선희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걸 어디에 쓰려고?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쓰려고 남기신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남기신 거죠. 지연은 거실 한쪽에 놓인 TV를 바라보았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는 듯했다. 아버님은 이 집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실을 숨겼고 대신 누군가가 조용히 버텨주길 바랐죠.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누군가가 저였어요. 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선희는 그제야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짙게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그녀가 낮게 물었다. 지연은 USB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답했다. 아직은 아무것도요.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저도 이걸 세상에 내놓을 생각은 없어요. 적어도 오늘은. 그 말에 민석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럼 왜 꺼낸 거야? 지연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는 제가 침묵을 선택할지 말지를 제가 결정하고 싶어서요.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눈 말들은 다시는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연은 상자와 봉투를 다시 품에 안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서류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끝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현관 쪽으로 몇 걸음 옮기다가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 거실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침묵, 인내,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던 선택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제가 나갈 차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을 차례예요. 그 말과 함께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거실에 흐르던 침묵은 점점 사람들의 신경을 조여왔다. 서지연은 여전히 상자와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집안의 질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김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박민주는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민석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계산하듯 눈빛을 움직이고 있었다. 지연은 민준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연은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른 뒤 이어갔다.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던 마지막 해
병원에서 당신이 대신 서명한 서류 기억나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명,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때 정신이 없었어. 회사 일도 겹치고 아버지 상태도 안 좋았고 형이랑 어머니가 그냥 처리해야 할 게 있다고 해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서류 읽어보셨어요? 민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냥 도장 찍는 거였어. 아버지 대신 처리하는 거라고. 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진심처럼도 보였다. 지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읽지 않았다는 것, 묻지 않았다는 것. 그 말에 민준은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몸을 움찔했다.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이니까 믿은 거지. 지연은 즉각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박자 늦춰 말을 이었다. 가족이니까 더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질문은 민준뿐 아니라 거실에 있던 모두에게 향한 것이었다. 몇몇 친척들이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불편한 듯 몸을 돌렸다. 김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만해. 그녀가 낮게 말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한 일이야. 그녀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감당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차분해졌다. 선택이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걸까요? 민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난 정말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문제가 그렇게 큰 줄은. 지연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몰랐다는 말 정말 편하죠. 그녀는 공격적인 어조를 쓰지 않았지만 그 말은 날카로웠다.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것과 몰랐다는 건 다르잖아요. 민준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선 채 마치 바닥이 꺼질 것처럼 불안한 표정으로 숨을 골랐다. 박민석이 그제야 끼어들었다. 지연 씨,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려는 듯했다. 이제 와서 누구 책임인지 따져봐야 뭐해. 중요한 건 이게 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야. 그의 말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녀는 담담하게 이어갔다. 집안이 무너질까봐. 선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너희는 몰라도 돼. 그녀는 낮게 말했다. 어른들이 처리할 일이었어.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 처리의 대가를 왜 제가 치러야 했는지 이제는 말씀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름도 없는 계좌를 관리해야 했는지, 외부 감사가 오기 전날 밤마다 잠을 못 잤는지, 왜 제 명의로 된 서류들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게 덧붙였다. 왜 저는 그 모든 걸 설명하지 말라는 말만 들어야 했는지.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지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그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잖아.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가족을 지킨다는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민준을 향해 말했다. 그럼 저는 뭐였죠? 가족이 아니었나요? 그 질문에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기색만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버텨준 건 알아. 그녀는 마지못해 인정하듯 말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그동안 불편한 소리 안 한 거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불편한 소리를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말하는 순간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지워질 테니까.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걸로 협박할 건가?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협박할 생각은 없어요.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다. 다만 더 이상 아무도 저를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제가 이걸 꺼낸 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침묵이 왜 필요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주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그 말은 후회처럼 들렸지만 이미 늦은 깨달음이었다. 지연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믿어졌던 침묵의 구조가 완전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거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각자의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서지연의 말은 누구 하나를 향한 비난이라기보다 이 집을 지탱해 오던 침묵 자체를 겨누고 있었고 그 침묵이 흔들리자 모두가 불안정해졌다. 김선희는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채였다. 박민주는 그 앞에 서서 무언가 말하려다 몇 번이나 입을 다물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모른 척해온 시간들이 어떤 무게였는지를 체감하고 있는 듯 보였다. 지연은 상자에서 USB를 꺼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순간 거실 안에서는 그 어떤 물건보다도 크게 느껴졌다. 이걸 바로 틀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님이 남기신 말이니까요. 아무 준비 없이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는 듣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지연은 TV 앞에 놓인 선반으로 다가갔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USB를 연결하는 동안 거실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몇몇 친척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이 장면을 끝까지 봐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화면이 켜지고 잠시 검은 화면이 이어진 뒤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박현태였다. 생전의 모습보다 훨씬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화면 속 박현태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 첫 문장만으로도 거실의 공기는 한층 더 가라앉았다. 김선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화면 속 박현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말을 남길지 오래 고민했다. 그러나 진실을 덮은 채 떠나는 것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영상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박현태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거실을 채웠다. 이 집과 회사가 유지된 것은 능력 때문만이 아니다.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고 그 선택의 대가는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했다. 화면 속 그의 시선이 잠시 아래로 향했다가 다시 카메라를 향했다. 그 누군가는 내 며느리 서지연이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다. 민주는 화면과 지연을 번갈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현태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지연은 아무 이득도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안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말리지 못했다. 그것이 내가 평생 안고 갈 죄책감이었다. 김선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영상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향해 나아갔다. 집안의 자금 중 일부는 정당하지 않은 경로를 거쳤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정리했고 이름을 바꿨으며 책임의 경계를 흐렸다. 박현태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또렷하게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한 사람은 지연이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무심코 손에 쥔 잔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다는 자각이 스친 듯했다. 화면 속 박현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이 지켜져야 한다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책임 위에 서여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더 이상 지연에게만 지워져서는 안 된다. 그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이 집과 관련된 모든 선택의 결과에 대해 나는 지연에게 선택권을 남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다.
영상은 그 말과 함께 조용히 끝났다. 화면이 어두워지자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누구도 쉽게 숨을 쉬지 못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김선희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다. 아니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왜곡이야. 그러나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민주는 그제야 어머니에게 다가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을 허공에서 멈췄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게 사실이야.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젓기만 했고 그 모습은 사실상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 순간 거실의 몇몇 친척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집의 진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었다. 지연은 TV를 끄고 다시 상자를 닫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차분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은 이 영상 외에도 필요한 서류들을 남기셨어요. 민준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의 질문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부터는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선택할 겁니다. 더 이상 침묵을 강요받지 않고 더 이상 대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그 말이 끝났을 때 거실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이 집을 지배하던 질서와 위계는 이미 무너졌고 남아있는 것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선택뿐이었다. 지연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더 이상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게 느끼고 있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TV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방금까지 흘러나오던 박현태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실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서지연은 상자를 닫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이 자리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김선희는 소파에 기대 앉아 숨을 고르지 못한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박민주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이제야 실감이 난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지연 씨,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이전처럼 단정하지도 못했다. 이제 이걸로 뭘 하려는 거야?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본질을 건드리고 있었다.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다시 열어 안쪽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민준 쪽으로 밀어놓았다. 이건 아버님 영상에 나온 계좌 내역 중 일부예요. 날짜, 금액, 경로가 전부 정리돼 있어요. 민준은 종이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굳어갔다. 그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박민석이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이 정도면 밖으로 나가면 끝이야. 그의 말은 계산적이었지만 틀리지 않았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건 집안 문제로 덮을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어요. 그녀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래서 아버님도 이걸 바로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선택권을 남기셨죠. 그 말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선택권.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어떻게 할지 제가 정하라고요. 김선희가 그제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신듯 갈라져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한 거니? 지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차분하게 덧붙였다. 그때마다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선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반박할 힘도 명령할 여유도 없어 보였다. 민주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럼 이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삼켰다. 이걸로 우리를 고발할 건가? 그 질문이 나오자 거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지연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집의 운명은 지연의 입에서 나올 다음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상자 옆에 놓아두었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여기 안에는 그녀가 말했다. 아버님 영상에 나온 자료 말고도 전체 흐름을 정리한 파일들이 있어요. 외부 감사 기록, 이메일, 실제 자금 이동 경로까지. 그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넘기면 이 집은 집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사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겠죠. 김선희의 숨이 급격히 거칠어졌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험이 없었다. 돈이니, 집이니?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의 대답은 분명했다. 제가 원하는 건 이미 여기엔 없어요. 그 말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지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말했다. 제가 이걸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져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다가 잠금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걸 지금 보내면, 그녀가 말했다. 여러분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녀는 김선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도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지연은 다시 민준을 보았다. 그리고 민준 씨도 몰랐다는 말로는 자유로울 수 없겠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래, 그가 낮게 말했다. 내 책임이기도 해. 그 인정은 늦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다. 지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그리고 지연은 천천히 손을 내려 휴대전화를 상자 옆에 놓았다. 오늘은, 그녀가 말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 말에 민석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지금 멈추겠다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이걸 세상에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김선희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비쳐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그러는 거니?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원한 것도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그는 지연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 집을 떠받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는 듯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상자와 봉투를 다시 품에 안았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여전히 제 손에 있어요. 그녀는 김선희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선택이 바뀌었어요. 침묵을 강요하는 쪽이 아니라 책임을 질 쪽에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 말에 선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문 앞에서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오늘 멈춘 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다. 그 순간 거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집의 남은 평온은 선택의 유예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유예는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날 밤 바깥 저택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지연이 떠난 뒤 거실은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김선희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박민주는 문이 닫힌 방향을 바라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집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온기는 불편하고 무거웠다. 이제 이 집에서 아무도 예전처럼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잠시 후 김선희의 숨이 갑자기 거칠어졌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쥔 채 몸을 앞으로 숙였고 민준이 그제야 다급히 다가왔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희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에 민석이 급히 전화를 걸었고 집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그러나 그 소란은 이전과 달랐다. 누군가의 분노도 권위도 없는 그저 뒤늦은 수습에 불과한 움직임들이었다. 잠시 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선희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아무도 지연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 큰 무언가를 인정해야 할 것처럼 모두가 조심하고 있었다. 선희는 들것에 실려나가며 잠시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거실을 스쳤고 그 끝에 닫힌 현관문이 보였다. 그 문 너머로 이미 떠난 며느리를 떠올리며 그녀는 처음으로 후회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지연은 집을 나와 밤 공기를 마셨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안쪽에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스쿠터에 오르기 전 그녀는 상자와 봉투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묵직했다. 집을 떠나며 지연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집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 권위와 침묵으로 유지되던 질서는 이미 균열이 갔고 그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지연은 더 이상 그 균열을 자신의 몸으로 막을 생각이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결혼 전 살던 집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공간이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그녀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서서히 소파에 앉아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어 USB와 서류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박현태의 얼굴과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지연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겼다. 그 사실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다. 며칠 후 박민주는 연락을 해왔다. 짧은 메시지였다. 집안이 어수선하다는 말,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됐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어색하게 이어져 있었다. 지연은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은 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민준이 해야 할 일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서류를 모두 꺼내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자신의 상황과 선택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지됐는지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요.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이 결정이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 지연은 박현태의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봉투에 넣어 따로 보관했다. 세상에 내놓지 않겠다는 선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든 행동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의 침묵이었다. 더 이상 강요된 침묵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침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늘 누군가의 기준 안에서만 움직였다. 좋은 며느리, 조용한 아내, 문제를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역할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바깥 저택에서는 여전히 정리가 끝나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친척들은 발길을 끊었고 집은 필요 이상으로 넓고 조용해졌다. 민주는 밤마다 집안을 서성였다. 지연이 떠난 뒤에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것이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침묵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 깨달음은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지연은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을 채웠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더 이상 불안에 쫓기지 않는 아침이었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삶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가방 속에 남아있는 USB와 서류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증거이고 복수가 아니라 경계선이다. 다시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장치였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집착하지도 않겠다고. 그저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하루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